레버리지. 원래는 지렛대라는 뜻이죠. 작은 힘으로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린다는 원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내겠다는 게 레버리지 투자의 핵심이죠. 오르면 두 배로 벌고 그만큼 화끈하니까요. 그런데 이 지렛대라는 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힘을 실어주던 그 지렛대가 이번엔 나를 더 세게 빠르게 짓누르는 도구로 돌변하거든요. 2026년 7월 2일 바로 그 지렛대의 무서움을 제대로 보여준 하루가 있었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655포인트, 7.89%가 무너졌어요. 삼성전자는 9% 급락, SK하이닉스는 무려 14%가 빠졌습니다. 8천선이 이날 무너지며 코스피는 다시 7천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참혹한 건 따로 있습니다. 6월 2일부터 7월 2일까지 한 달 동안 SK하이닉스 주가는 7.45% 빠졌는데 이 종목의 두 배로 베팅하는 레버리지 상품은 평균 31.45%가 증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8.05% 빠졌는데 레버리지 상품은 40.65% 박살났고요. 두 배 벌겠다고 들어간 사람들이 SK하이닉스 쪽은 종목 하락률의 4배 넘게, 삼성전자 쪽도 두 배를 훌쩍 넘게 잃고 있단 말이에요. 대체 이 상품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위험한 도박판, 애초에 누가 깔아준 걸까요? 시간을 두 달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2026년 5월 27일 국내 증시 역사상 처음으로 개별 종목 하나에 두 배로 베팅하는 상품이 상장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딱 이 두 종목을 기초로 한 상품이 무려 16개나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상장 예정 금액만 4조 3,227억 원. 하루 상장 규모 기준으로 국내 ETF 역사상 전례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반응이요? 폭발적이었습니다. 상장 사흘 만에 오간 돈이 27조 8,710억 원. 투자 희망자는 30만 명을 넘었고요. 사전교육 사이트는 접속자가 몰려서 마비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상품에 투자하려면 원래 있던 1시간짜리 레버리지 교육에 더해 1시간 심화 교육을 추가로 들어야 하거든요. 기본 예탁금도 1,000만 원 이상 필요하고요. 이 정도 문턱을 세워놨는데도 33만 명 넘게 몰려든 겁니다. 혈주 성적표는 더 화려했어요. 삼성전자 레버리지 상품 중 하나는 일주일 만에 42.6%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원금 1,000만 원 넣은 사람이 일주일 만에 400만 원 넘게 번 셈이죠.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도 29.2%를 찍었고요. 상승률 상위 순위표를 보면 위에서부터 8개 자리 중 7개를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들이 싹쓸이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위험하다고 스스로 도장까지 찍어둔 상품을 정부는 왜 하필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열어준 걸까요? 이 도박판,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시작은 2025년 하반기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원달러 환율이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2025년 9월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탔고 그해 12월 말에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같은 특수 상황을 빼면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어요. 이듬해 1월에도 환율은 1480원 선을 다시 넘나들었습니다. 원인이 뭐였을까요? 한국은행은 그 배경으로 개인 투자자와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를 지목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한국인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을 약 98조 원어치 순매수하며 미국 주식을 가장 많이 사들인 국가로 등극했어요. 심지어 미국 대형 투자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별도 보고서를 내고 한국의 환율 상승 원인으로 이른바 서학개미를 푹 집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당시 외국인이 국내로 들여오는 돈의 4배 수준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고요.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냐면요. 그해 11월엔 외환당국이 국내 대형 증권사 담당자들을 모아 비공개 회의까지 열었습니다. 서학개미들의 해외 주식 결제 수요가 특정 시간에 몰리는 걸 분산해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어요. 며칠 뒤엔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사자 협의체까지 가동됐습니다. 겁먹은 돈들이 계속 한국을 빠져나가고 그 돈들이 또 환율을 더 밀어올리는 악순환. 정부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SK하이닉스의 두 배로 베팅하는 상품 사실 이미 있었거든요. 어디예요? 홍콩이에요. 한국 투자자들이 굳이 홍콩 거래소까지 건너가서 우리 기업 상품을 사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정도면 정부 입장에서 억울할 만도 하죠. 그래서 명분이 만들어졌습니다. 국내 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겠다. 해외엔 있는데 국내엔 없으니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논리였어요. 속도도 무서웠습니다. 2026년 1월 30일 입법 예고, 4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4월 28일 시행, 그리고 5월 27일 상장. 넉 달이 채 안 되는 시간에 국내 증시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투자산 요건은 시가총액 10% 이상, 거래량 5% 이상. 말은 까다로운 척했지만 이 조건을 실제로 만족하는 종목은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이었습니다. 투자자 선택권을 넓히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딱 두 종목에만 레버리지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것도 위험 등급 1등급, 가장 높은 등급의 상품을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같은 시기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 폐지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었거든요. 한쪽에서는 투자 상품 규제를 풀어서 위험한 도박판을 깔아주고 다른 쪽에서는 상장 유지 문턱을 높였습니다. 정책 방향이 정반대였던 셈이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함정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종목이 오늘 20% 떨어졌다가 내일 20% 다시 올랐다고 칩시다. 본전일까요? 아닙니다. 100만 원이 20% 빠지면 80만 원, 거기서 20% 오르면 96만 원, 4만 원이 그냥 사라져요. 이게 일반 주식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두 배를 곱하면요. 100만 원이 40% 빠지면 60만 원, 거기서 40% 오르면 84만 원. 종목은 분명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내 돈은 16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일반 주식의 4배죠. 이걸 업계에서는 음의 복리 효과라고 부릅니다. 하루하루 판을 새로 짜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래 들고 있을수록 기초자산 대비 수익률이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 상품을 파는 증권사들도 위험고지서에 이렇게 못 박아뒀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지수의 누적 수익률이 플러스이거나 0%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동기간 레버리지 ETF의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 팔 때부터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단 얘기예요. 실제 사례를 하나 볼까요? SK하이닉스는 6월 23일 12.5% 급락한 뒤 6월 25일 13.1% 급등했습니다. 이 기간 SK하이닉스 주가는 총 0.07% 하락에 그쳤어요. 거의 제자리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같은 기간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은 5.03% 떨어졌습니다. 종목은 멀쩡한데 상품은 확실히 깎여나간 거예요. 시장에서는 이런 현상을 두고 반도체주 자체의 변동성이 이미 큰 상황에서 레버리지 상품 때문에 오히려 본주의 변동성까지 더 커지는 역전 현상, 이른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함정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수수료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회전율이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이 상품 전체에서 하루 동안 오간 거래 대금이 상품 전체 규모에 비해 얼마나 컸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상품에 들어있는 돈 전체가 하루에 몇 바퀴나 돌았는지를 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품의 회전율은 심할 땐 200%까지 갔습니다. 상품 안의 돈이 하루에 2바퀴씩 돌았다는 뜻이에요. 6월 한 달 평균으로 봐도 100.39%였는데 이건 전체 ETF 시장 평균 회전율 37.47%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평범한 ETF보다 3배는 더 정신없이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고 팔 때마다 누군가는 꼬박꼬박 수수료를 챙깁니다. 거래할 때 떼는 매매 수수료에 그냥 들고만 있어도 운용사가 매년 떼가는 보수까지 이중으로 붙어요. 한 번 거래에 떼이는 돈은 몇 푼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하루에 몇 번씩 한 달 내내 수십만 명이 반복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출시 한 달간 증권사가 챙긴 매매 수수료만 최소 5조 원에서 최대 1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이걸 두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도박판에서 뽀찌를 뜯는 사람이 돈 많이 버는 모양새가 될까 걱정된다. 금융회사만 돈 버는 판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판에 들어온 돈의 92%가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기관도 외국인도 아닌 평범한 우리 이웃들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위험한 판에서 모두가 다 읽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을 한번 볼까요? 이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본주는 대거 팔아치웠습니다. 두 종목 합쳐서 20조 원 넘게 순매도했어요. 삼성전자는 상장일로부터 10거래일 연속, SK하이닉스는 무려 23거래일 연속 팔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은 삼성전자 47.58%, SK하이닉스 51.05%로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졌고요. 그런데 정작 레버리지 ETF 시장에서는요, 매수와 매도를 빠르게 반복하는 이른바 핑퐁 거래로 단기 차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는 12거래일 중 7일은 순매수, 5일은 순매도, 며칠 팔고 며칠 사는 패턴을 반복한 거예요. 이 시장에서 외국인 거래 비중은 35에서 45%에 달했습니다. 이걸 두고 현물과 선물, ETF 사이의 가격 차이를 노린 고빈도 차익 거래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본주는 팔아서 차익 실현하고 레버리지 상품으로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노출은 유지하면서 변동성 자체를 이용해 추가 수익을 챙기는 투트랙 전략. 개미들이 며칠씩 끌어안고 있다가 음의 복리에 갈아먹히는 동안 누군가는 그 변동성 자체를 먹잇감으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이쯤 되니 업계에서도 심상치 않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 마감 전 리밸런싱 과정에서 이미 주가 급변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돈이 더 몰리면 펀드 운용 자체가 어려워질 거라고 우려했어요.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이니 매몰 비용으로 판단하고 아예 상장 폐지하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의견까지 내놨습니다. 국회 전자청원에도 이 상품이 우리 주식시장을 거대한 합법적 도박판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청원이 올라왔고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한국에서만 유독 이렇게 터진 거 아니야? 아닙니다. 미국은 이미 2022년에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종목에 2배로 베팅하는 상품이 그때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상장 직전인 2022년 7월 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투자자 교육국이 공식 경고 성명을 냈습니다. 이런 상품을 보유하는 건 그냥 그 주식을 갖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고 훨씬 더 큰 변동성과 위험을 감당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4일 뒤엔 SEC 위원 한 명이 별도 성명까지 내고 이 상품들이 애초에 ETF 본연의 취지인 분산 투자와는 거리가 멀다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 그냥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4년 뒤 이 위험이 숫자로 증명되는 일이 있었어요.
2025년 1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넉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엔비디아 주가는 21% 하락했습니다. 이 종목에 2배로 베팅하는 상품이라면 산술적으로는 42% 정도 하락에 그쳤어야 맞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51%가 빠졌습니다. 초과로 더 빠진 9%포인트.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음의 복리, 변동성이 갉아먹은 부분이에요. 더 잔인한 건 회복 속도였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비교적 빠르게 손실 대부분을 만회했는데 이 레버리지 상품이 이전 고점을 다시 찍기까지는 77거래일, 그러니까 넉 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종목을 믿고 저점에서 들어간 투자자라도 상품 자체의 구조 때문에 훨씬 오래 물려 있어야 했던 거예요. 경고가 4년 전에 이미 있었고 그 경고가 현실로 증명된 사례까지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2026년 환율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그 상품을 그대로 들여왔어요. 미국에 낸 경고음을 한국은 못 들은 척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몰랐던 걸까요? 2026년 6월 22일 상품이 세상에 나온 지 채 한 달이 안 된 날이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정리의 기자 간담회에 섰어요. 어떻게든 그때 들어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있다.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 금융당국 수장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가 승인한 상품을요. 이런 상품이 적절한지 출시할 때부터 의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기대했던 환율 방어 효과에 대해서도 효과는 크지 않았고 부작용만 예상보다 훨씬 커졌다고 인정했어요. 그런데 정말 크지 않은 정도였을까요? 숫자로 뜯어보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국내 레버리지 ETF가 상장된 직후 19거래일 동안 한국인 투자자들이 홍콩에 상장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 ETF를 사들인 금액은 각각 1억 1764만 달러, 6448만 달러였습니다. 이건 국내 상품이 나오기 전인 올해 1월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각각 489%, 224% 늘어난 수치예요. SK하이닉스 쪽은 거의 6배, 삼성전자 쪽도 3배 넘게 뛴 겁니다. 순매수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내 투자자는 홍콩 시장에서 SK하이닉스 2배 상품을 약 4,788억 원, 삼성전자 2배 상품을 약 3,100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국에서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려면 예탁금도 내야 하고 사전교육도 받아야 하는데 홍콩 시장은 이런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달러로 투자하니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었고요. 국내 투자자 입장에선 문턱 낮은 홍콩 쪽이 오히려 더 매력적인 선택지였던 셈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서학개미 자금을 국내로 돌리겠다고 만든 상품인데 정작 그 돈은 더 활발하게 해외로 나갔고 국내 증시 변동성만 잔뜩 키워놓은 거예요. 증권 신고서가 들어왔을 당시 환율 상황이 점차 안정되는 분위기였는데도 승인이 났다는 사실까지 이찬진 원장 본인이 인정했고요. 명분도 못 살리고 위험만 남긴 정책이었던 겁니다. 이 발언 이후 파장은 컸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만든 제도를 금융감독원장이 공개적으로 문제 삼는 모양새가 되면서 금융당국 내부에서 엇박자 논란까지 불거졌어요. 여기에 감사원이 금융위와 금감원을 상대로 도입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지금이라도 이 상품 없애면 되지 않을까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15조 원 넘는 돈이 들어가 있거든요. 하루아침에 없앨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게다가 이미 홍콩에는 유사 상품이 상장돼 있고 미국에서도 신규 상장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우리만 상장 폐지한다고 해결될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어요. 결국 반성의 말은 나왔지만 판을 되돌릴 방법은 아무도 찾지 못한 채 상품은 계속 시장에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리해볼까요? 개미들이 돈을 잃은 건 종목을 잘못 골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구조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갉아먹는 음의 복리, 사고 팔 때마다 떼이는 수수료, 이 두 가지가 종목을 마친 사람조차 패자로 만드는 상품이었던 거예요. 정부가 깔아준 도박판, 이 판을 만든 것도 문턱을 낮추는 것도 위험 등급 1등급짜리 상품에 승인 도장을 찍은 것도 전부 정부와 금융당국이었습니다. 국가가 직접 깔아주고 휴대장까지 보낸 도박판이었단 말이에요. 명분은 환율 방어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국내로 들어온다던 자금은 오히려 홍콩으로 최대 6배 가까이 더 몰려나갔고 정작 국내 증시의 변동성만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환율도 못 잡고 개미들 계좌만 녹아내린 거예요. 몰라서 벌어진 사고가 아니라 알고도 승인한 결과였습니다. 더 씁쓸한 건 이게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감사원 감사는 이제 막 시작됐고 이미 들어간 15조 원 넘는 돈은 지금도 시장에서 하루에 몇 바퀴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반성의 말 한마디로 되돌릴 수 있는 규모가 아니거든요. 이 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다음에 정부가 또 다른 명분을 앞세워 기회라는 이름의 상품을 내놓을 때 무엇을 먼저 의심하시겠어요? 지를 때는 누가 들어올리기도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반드시 누군가를 짓누릅니다. 이번엔 그 반대편에 15조 원어치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서 있었습니다.